햄릿? 햄릿을 최민식의 햄릿이 있고 황정민 씨가 한 햄릿이에요. 둘 다 대배우 송강호가 한 햄릿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참고하면서 재석의 여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햄릿이 최민식이만 했어. 여러분들은 다른 걸 몰라. 그러면 그게 정답인 줄 안다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최민식은 대배우니까 그 다른 것들은 다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사상, 관념, 정서기억 또는 감정을 배우한테 강제로 먹여서는 안 된다. 모든 배우는 자기만의 경험으로 생활해야 된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배우 수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배우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독후감으로 읽어와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럼 수업 시간에 한번 훑고 지나가자로 시작한 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1, 2, 3 단락에 잠재의식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잠재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제는 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단락은 이제 초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목표라는 것은 한 장을 아예 챕터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연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배우의 창조 작업을 도와서 잠재의식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는 제반 조건과 수단 말이다. 이 영역은 말로는 곤란한데 당연하죠. 잠재의식이란 반드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잠재의식을 건드리려면 초목표 그리고 행동의 관통선 쪽으로 논점을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하필 그 두 가지로 바꿔야 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두 가지로 바꾸는 그 주된 이유는 이 둘의 성질이 대단히 의식적이고 이성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수업을 하다 보면 저절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생님이 폴과 코스차한테 이아고와 오셀로의 첫 장면에 서두 몇 구절을 먼저 연기해봐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주의도 집중 잘 했고 올바른 내면의 창조적 상태도 가지고 연기를 이제 잘 해나갔어요. 선생님 잠깐 끊으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니? 무엇에 골몰해 있니? 라고 하니까 폴이 이아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는 코스차의 주의를 끄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차는 저는 폴의 말을 이해하려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그의 말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있었고 그리고 너는 말하고 있는 것을 받기도 하고 끝까지 살피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말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아이들의 말을 선생님이 이제 딱 그냥 함축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것 같진 않은 거야. 얘네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좀 더 예술적인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주의 집중도 잘 했다 그랬고 올바른 내면의 창조 상태도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일축시키니까 이들이 그것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희곡 전체의 초목표와 행동의 관통선이 없을 때는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을 거야. 각자가 그냥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따로따로 무관하게 취하는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자, 그 장면에서 다시 이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봐 라고 해서 이제 덧붙였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너희들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 라고 선생님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코스자는 무사 아니란 거가 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너 지금 아까는 동료의 말을 이해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다음에 오는 더 중요한 단계에 그 작은 목표는 흡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래 그러면 좀 더 연결해보자. 그 뒤에 이제 질투의 불꽃이 막 당겨지는 그 대목을 하나 더 첨가시켜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좀 더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셨겠죠? 친구들은
이하고의 맹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는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뒤에 오는 중요한 목표가 그것을 삼켜버렸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입을 다물었대. 그래서 선생님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희곡은 지금 방금 우리가 한 요 지점에서 행복했다라는 선이 끊기고 이제 질투라는 새로운 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뒤에 오는 목표가 이 작은 목표를 흡수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오셀로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작품이고 아마 영화로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이하고가 나쁜 캐릭터 악역이에요. 그래서 오셀로를 이렇게 가머니설로 꼬셔서 오셀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라는 여자가 바람 피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꼬셔서 이제 막 오셀로를 컨트롤하는 그런 작품이거든. 그래서 이제 막 질투심이 불러일으킨 단락이었나 봐.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행복이라는 선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 주제는 희곡의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거지 선이 끊어진다라고 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그 선은 오셀로가 신혼의 행복에 겨워하는 짧은 기간을 통과하면서 흐르겠지. 오셀로는 이와고와 농담을 하고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의구심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오셀로는 밀려오는 비극을 물리치며 자신의 질투를 다시 잠재우고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와 같은 기분의 변화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다 일어나지 않아? 생활이 평온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의구심, 환멸, 슬픔이 주입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다시 흘러서 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만물이 또다시 찬란하게 빛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아? 자,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이들을 10분 활용하고 강화해 나가는 법을 익히도록 해라.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다.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로맨스 초기 단계 그리고 최근의 행복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하고가 이 무어인 오셀로를 말합니다. 무어인에게 꾸미고 있는 공포 및 고뇌와 대비시키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냐가 방금 뭐 행복한 시간을 돌이켜보라 뭐 이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들의 과거에서 뭘 돌이켜보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께서는 브라벤쇼의 집에서 있었던 그들의 황홀했던 첫 만남의 순간 오셀로의 무용담 그러니까 이 역사죠. 지금 이 상황이 있게끔 만들어낸 그 전에 있었던 역사들 오셀로의 무용담, 은밀한 데이트, 신부를 몰래 빼내다가 결혼한 일, 첫날 밤의 신부와의 이별, 남녘 태양 아래 사이프러스 섬에서의 재회, 꿈같은 신혼생활 그리고 그 앞날에는 제5막에서 이하고의 악마 같은 흉계의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다시 계속해봐 계속 연장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과 별들에게 맹세코 자신의 지성, 의지, 감정 등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치욕을 당한 오셀로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하고의 유명한 맹세 대목까지 이제 전 장면을 연기해 나갔대요. 자, 선생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역할 전체를 연기를 해나가면 낯익은 많고 작은 목표들이 보다 큰 목표들한테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서 행동의 관통선을 따라 도로 표지판처럼 늘어서게 될 것이다. 이게 도로 표지판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부고속도로를 다닌다고 하면 그 뭐 서울부터 뭐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다른 길들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들과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경부고속도로가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더 큰 미국에 있는 무슨 횡단도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네, 좀 이해하시기 쉽겠죠. 이 큰 목표들이 모든 작은 목표들을 잠재의식적으로 결집해서 결국에는 전체 비극의 관통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선 비극이라고 나온 이유는 이 오셀로라는 작품이 비극이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 희곡의 첫 번째 큰 목표를 어떻게 적절히 명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대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연출 선생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셨대요.
왜냐면 그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당면 목표란 즉석에서 순수한 지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더 좋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그냥 데스데모나를 이상화하고 그녀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바치고 싶다라는 좀 어색한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대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첫 번째 큰 목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희곡이라고 크게 이 책에서는 이제 희곡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작은 단문으로 봤을 때도 첫 대사 할 때의 그런 대사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대사도 굉장히 많죠. 얘는 그냥 집에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사건이 벌어져서 뭘 했어요. 물론 작게 보면 그 아이는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는 좀 애매하고 막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목표를 잘 못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단문일 때는 사실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 그럼 전사는 뭐야? 집에 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중간에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잡기가 좀 애매하다 이러면서 좀 이상한 목표, 뒤에 나올 목표들을 이렇게 첫 목표로 잡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옳지 않죠.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뭐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인데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명명하기로 딱 하고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냥 붙인 이름은 데스데모나를 이상화하고 그녀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바치고 싶다라고 어색한 이름을 한번 붙여본 거래.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문 분석을 할 때 붙이기 어색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첫 목표 안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목적 쓰는 부분에 안 써도 된다. 애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는 쓰라고 하거든요. 그걸 어거지로 막 뒤에 있는 목적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그쵸? 자, 이런 보다 큰 목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 목표가 내 역할의 다른 대목들 뿐만 아니라 그 장면 전체의 강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데스데모나의 이상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잡아갈 때마다 그렇게 느꼈대요. 나는 다른 내적 목표들은 의미가 상실되었다. 예를 들어 이하고의 말을 이해하려 했던 첫 목표의 경우를 보자. 이 목표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네,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사랑하고 그녀만을 생각하며 다른 어느 누구도 안중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첫 목표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데스데모나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오셀로로서는 필요하고도 기분 좋은 일이었대요. 자, 다음에는 무사한 일이라는 목표가 왔었다고 했죠. 그 두 번째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목표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뭐 옳은 것도 아니래요. 이 무어인에게 있어서 데스데모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어떤 일을 그냥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 다시 말하자면 그녀를 이상화하고 싶은 그녀를 막 이렇게 부추기고 싶고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녀가 너무 좋으니까 막 그러고 싶은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굳이 따지면 목적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야. 이하고가 첫 맹세를 하고 난 후 오셀로는 껄껄 웃었을 거라고 나는 상상해 봤대요. 수정처럼 맑은 천사 같은 연인에게는 오점은 없을 거야. 이런 심령은 오셀로를 환희에 찬 심리 상태에 적게 했고 그녀를 숭배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왜 그랬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여인에 대한 이상화 때문이다. 그러자 오셀로가 서서히 질투에 사로잡히는 과정, 이상에 대한 신념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금씩 약화되면서 데스데모나 같이 천사 같은 여인한테 사악함, 저열함, 뱀 같은 교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점점 강화되어가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이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연출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목표들은 다 어디로 갔니? 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이들은 이상의 상실이라는 관심사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오셀로와 이하고의 장면을 연기하게 해놓고 큰 목표가 작은 목표를 흡수하는 과정을 배우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느끼게 한 거야. 너희들 잘했다. 이제는 코스차와 폴도 멀리 있는 목표가 배우를 가까이 있는 목표로부터 데려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이 작은 목표들은 그대로 두면은 자연과 잠재의식의 안내를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은 쉽게 이해가 된다. 배우가 큰 목표의 추구를 위해서 몸을 맡길 경우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대요. 이때 인체는 스스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기능을 한대요.
다시 말해서 코스자와 폴은 이제 무대에서 실제로 배우의 창조 작업이란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창조적 잠재의식의 표현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작은 목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큰 목표도 그보다 더 큰 초목표가 나타나면 그들의 자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형된다라는 사실을 너희들 이제 알겠지? 큰 목표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단계. 대부분 잠재의식적으로 취해지는 단계로 지위가 격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게 큰 걸 먹고 큰 게 큰 걸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행동의 관통선은 일련의 큰 목표들로 만들어진다. 큰 목표에는 잠재의식적 행동으로 변형된 수많은 작은 목표들이 들어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 잠재의식적 활동으로 인해서 행동의 관통선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간접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극력이 생긴다. 이렇게 행동의 관통선이 희곡 전체를 뚫고 지나갈 때 그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잠재의식의 활동 범주는 얼마나 넓겠니? 무지하게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5단락이 끝났습니다. 4단락이 끝났습니다. 5단락 넘어갑니다. 자, 행동의 관통선이 지닌 그 창조력, 아까 긍정적인 측면을 다룬다고 했는데 이제는 행동의 관통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하시고 행동의 관통선이 지닌 창조력은 초목표의 견인력과 정비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목표의 견인력, 그러니까 초목표가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 행동의 관통선이 지닌 창조력도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비례한다는 거야. 이 견인력 때문에 초목표는 배우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는 그 성질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게임을 알고 있으며 그 게임에는 고수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초목표를 정의해내는 노련한 연출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로지 지적인 측면에서 중심 주제를 파고드는 연출가나 극작가들도 있다. 그런 주제는 지성적이고 올바를지는 몰라도 배우들한테는 또 여전히 매력이 없어요. 그런 주제는 안내자로서는 몰라도 창조적인 힘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배우의 내면의 본성을 일깨우는 데 필요한 짜릿한 초목표란 배우를 막 끌어당기는 목표란 어떤 종류일까?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작가의 관점에서는 어긋나지만 배우에게는 매혹적인 초목표가 있을 경우 이걸 써도 될까? 그러니까 작가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얘는 뭐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 해. 이 아이가 뭐가 사실은 꿍꿍이 속이 있었다라는 재해석을 해내고 싶어 해. 그러면 이걸 해 써도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아니, 그런 초목표는 쓸모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배우를 배역과 희곡으로부터 떼어놓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순전히 지적이기만 한 중심 주제를 쓸 수는 있을까? 아니, 순수이성에서 나온 메마른 산물은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흥미롭고 창조적인 사고에서 나온 의식적인 초목표는 긴요하다. 그러면 정서적 목표는 어떨까? 이 정서적 목표는 배우에게는 절대 필요한 거지. 또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존재를 담아내려는 의지에서 나온 목표는 어떨까? 네, 당연히 필요하고. 배우의 창조적 상상력에 호소하는 초목표, 배우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고 진실감, 신뢰, 그리고 내적 분위기의 모든 요소들을 만족시키는 초목표는 네, 이것도 필요하죠. 이건 예술가에게 음식이고 음료수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극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배우의 영혼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초목표인 거예요. 이 말은 곧 배우는 희곡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초목표를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 수업이란 책을 이제 보셨어요. 1단락부터 지금 우리 9기 친구들은 1과부터 지금 16장까지 오늘 마무리가 다 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축약시켜서 그냥 한 단락으로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배우 수업 책 표지에 있는 그 글이 될 겁니다. 네, 그 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6장 이 마지막 단락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모든 배우에게 똑같은 배역에 똑같은 주제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봤죠? 똑같은 대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표현은 각각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극히 소박한 현실적 목표를 생각해보자. 부가 뭐예요? 그걸 어떻게 다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얻을 것인가도 다 다를 겁니다. 배우들이 부여할 수 있는 미묘한 동기, 방법, 관념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고 의식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입센의 상징주의 희곡이나 뭐 메텔링크의 인상주의, 그러니까 사실주의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또 다루게 되면 초목표는 더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적 요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심오하고 복잡하고 개성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개성적, 밑줄 쫙쫙. 자, 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개성적 반응들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희곡의 생명과 색채를 부여한대요. 이 개성적이라는 것은 매력을 의미하고 각기 다 다르다라고 했죠.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없다면 중심 주제는 메말라서 생기를 잃게 될 것이다. 하나의 똑같은 배역을 하는 모든 배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제의 이 알 수 없는 매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매력은 아마 잠재의식과 긴밀히 연관되어 생겨나기 때문에 매력과 잠재의식은 따로 떼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야가 이제 낙담했대요. 이 매력이라는 거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가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요소들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야. 그것에 대해서 진실성과 성실한 믿음의 극한까지,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잠재의식이 저절로 떠오르는 지점까지 밀고 가서 잠재의식의 문턱을 다다르게 되면 매력이라는 것이 같이 발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분석을 열심히 해서 성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제가 뭐냐면 진실성인 거야. 진실성.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이 펑크가 났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 진실성에 대해서. 뭐가 진실한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실해 보이는 것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배우는 작지만 대단한 중요한 어떤 것을 좀 추가해야 된다. 요소들의 여러 기능을 극한적으로 개발하는 법을 논하면서 또는 행동의 관통선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이 해본 방식 그대로다. 자, 그런 거역할 수 없는 초목표를 찾아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대요. 당연하죠. 그래,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실상은 되게 그렇지가 않다? 연출가는 서재에 앉아서 희곡을 점검하고 첫 연습을 할 때쯤 연출가는 중심 주제, 본인이 이제 생각한 중심 주제를 배우들한테 이제 말해줘요. 그럼 배우들은 그 방향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배우들은 우연히 희곡의 내적 본질을 파악하기도 하고 어떤 배우들은 희곡을 외형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배우들이 처음에는 연출가가 천명해준 그 주제를 이용해서 올바른 작업 방향을 잡아가다가 나중에는 또 그 주제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은 제작의 패턴이나 준비된 현실을 따르거나 플롯을 그냥 쫓아가면서 행동과 대사를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낳는 초목표는 모든 의의를 상실해버린대요. 그래서 배우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연출가가 이것이 주제다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그런갑다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중심 주제를 찾아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주제를 만약에 제공받았어요. 뭐 단체 작업에서는 그럴 일이 많겠죠. 주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주제가 그냥 그 사람의 주제를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에서 그게 영향을 끼칠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그 주제를 여과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내 주제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연기한 그 캐릭터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얘 마음이래 그러면서 그냥 나는 개인 척 하는 거야.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 또 많이 하시던데요. 그 캐릭터를 내가 그냥 나를 지우고 그 캐릭터인 척 하는 거야. 진실성이 하나도 느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절대 좋은 배우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걸 하니? 왜 그런 걸 하니? 그럼 AI를 쓰지. 자, 적절한 내적 창조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심리기술의 방법을 쓰고 거기다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통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중심 주제가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은 준비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막 여러 가지 열심히 분석하고 이 캐릭터나 막 이럴 거야 막 이런 준비 작업이 있다라고 한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준비 작업을 통해서 내적 상태가 창조된다고 해도 그 내적 상태에서 초목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대요. 희곡 자체를 벗어나서 초목표를 찾아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배우는 아무리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희곡에서 자신의 허구적인 존재의 분위기를 느껴야 되고 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준비해놓은 내적 상태에 그 감정을 쏟아 부어야 해요. 효모가 반죽을 부풀리듯이 이렇게 희곡 속의 삶을 감지할 때 배우의 창조 능력은 비등하게 된다. 자, 고스자가 물어요. 우리의 창조 상태에 그럼 뭐 효모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희곡 속의 삶은 아직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샤가 그거는 희곡 및 그 중심 주제를 먼저 연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무 준비 없이 다짜고짜 그냥 희곡이랑 중심 주제를 먼저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리샤가 맞는 말 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짜고짜 그렇게 하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거 나 아까 설명했어. 방금 설명했다. 그렇게 한 초목표는 모든 의의를 상실해버린다고 했습니다. 희곡이나 배역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희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작 참고할 때 가장 오류가 범하는 거야. 이번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원작을 참고하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응? 그건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진실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배우는 스스로 그 중심 주제를 찾아내고 이 캐릭터의 마음을 스스로 발견해야지 원작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건갑다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대체. 연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난데. 그래서 원작은 안 보는 게 원작을 봐도 괜찮아요. 봐도 영향을 안 받으실 분들은. 근데 다 따라할 거잖아. 그게 맞는 것 같잖아. 그게 정답인 것 같잖아. 햄릿을 최민식의 햄릿이 있고 황정민 씨가 한 햄릿이죠. 둘 다 대배우 송강호가 한 햄릿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참고하면서 재석의 여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햄릿이 최민식이만 했어. 여러분들은 다른 걸 몰라. 그러면 그게 정답인 줄 안다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최민식은 대배우니까 그 다른 것들은 다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주 안 유명한 배우가 하더라도 그만의 햄릿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진실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연기에 절대 정답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라고 하냐면 배우를 있을 수 없는 입장에 집어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상, 관념, 정서기억 또는 감정을 배우한테 강제로 먹여서는 안 된다. 모든 배우는 자기만의 경험으로 생활해야 된다. 제발요, 여러분. 오늘 이제 16장이라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중요한 것은 경험이란 배우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경험과 유사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식용 수탉처럼 살찌우는 게 아니라 식욕이 저절로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식욕이 생기면 배우는 단순한 행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먹이를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먹이를 소화할 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식용 수탉처럼 그냥 막 먹어 제끼지. 그게 맞는 건 줄 아는 거지. 연출가가 하는 일은 그럼 뭐냐? 배우들로 하여금 배역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상세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이런 세부 사항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배역을 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배우는 실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 대사를 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분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죠. 그 실제 목표는 뭐예요? 이 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대사를 말하기 위해서 왜 이 대사를 말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찾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사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외에도
배우가 자신의 목표 추구에 있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모든 정보와 재료들은 뭐 있겠죠. 그런 것들은 배우의 머릿속을 혼란시키고 작업을 방해할 뿐이래요. 배우는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되고 특히 초기에는 여러분들 초짜일 때는 더욱 그렇다. 학생이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샤가 맞아. 그럼 희곡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희곡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희곡 속에는 그 희곡에 생동하는 분위기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작은 접근 가능한 신체적인 목표들, 작은 진실 및 그에 대한 믿음들이 있지. 이들을 가지고 일관된 선을 구축하는 일이 우리의 논의의 초점이야. 이 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희곡을 공부하지 말라, 희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초점을 맞춰라. 희곡이나 배역을 상세히 연구하기에 앞서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행동을 먼저 해봐. 아무리 사소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못하는 이유가 너무 사소해 보여서 안 하는 거거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되게 큰 걸 찾는 거야. 자꾸 영감님을 쫓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해보자. 자, 자네가 한번 방에 들어와 보겠니? 라고 하면서 바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니가 네, 물론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걸어 들어와.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네가 누군지, 어디서 오는 길인지,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집엔 누가 살고 있는지, 자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수없이 많은 주어진 상황을 모르고서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지.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채워 넣으려면 자네는 희곡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희곡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더욱이 배우는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가정된 상황들을 작업해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해봐야 돼. 만약에 연출가가 이들을 배우에게 강요하면 연출가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너희들이 하면 그건 억지가 된다. 그러니까 원작을 그냥 따라하면 억지가 된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이 대사는 이런 식으로 쳐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억지가 된다. 우리의 작업 방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배우가 연출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무 이렇게 연출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러시겠죠. 이것은 자유롭고 개성적인 창조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정신적, 인간적 재료를 10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만이 배역의 살아있는 영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여러분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아주 미미하다고 해도요. 이것은 자신만의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미미해서 그거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조금 느끼긴 했어. 근데 너무 조금이야. 이것보다는 뭔가 빡가자지 하는 게 보여지기 식의 연기를 하는 게 훨씬 큰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미미하다고 해도 내 자신의 것이 훨씬 낫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플롯이 전개되면서 네가 이제 이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채권자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에게 진 빚을 갚는 기한이 훨씬 지났다라는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바냐가 저 모르겠어요 이랬대요. 비명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모르면 되냐. 모르고서는 그 배역을 연기할 수 없지. 그저 기계적으로 대사를 말하고 진실이 아니라 가장된 행동을 하게 되겠지. 자네는 자네가 그리고 있는 인물과 유사한 어떤 입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유사한 입장이래요. 필요하다면 새로운 가정을 추가할 수도 있어. 자네 자신이 비슷한 입장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던가를 기억해내도록 노력해라. 그런 적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봤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얘랑은 나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상으로 상황을 창조하도록 해. 때로는 실생활보다 상상이 훨씬 낫대요. 훨씬 예리한 상황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상이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진실성을 기반으로 한 거지 무슨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에요. 기계적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를 해나가라. 발을 제발 땅에 붙여라. 목표와 행동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라. 또한 배역의 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들, 대사들이 조건들이겠죠. 그걸 잘 고려해라.
그러면 자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초도 의심하지 않는다. 자네의 결정을 희곡의 플롯과 잘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둘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느껴질 거야. 자네가 그리는 인물이 처한 상황, 여론,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네, 이 같은 배우와 배역과의 친밀성을 소위 배역 속의 자신을, 자신 속의 배역을 인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역 속에 내가 있고요. 내 속에 배역이 돼.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버리고 그 캐릭터가 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잘 못하고. 왜냐면 나를 버릴 수 있어, 얘들아. 버릴 수가 없어. 착각이야. 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어느 정도 버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자, 자네가 어떤 희곡 전체를, 즉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면, 토막, 목표들을 모두 점검했다고 가정하자. 또 올바른 행동을 찾아내서 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익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자네는 소위 배역의 신체적 삶이라는 행동의 외적 형식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해요. 동선을 해요. 그거 누가 하니?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신체적으로는 어떤 행동하는 거 그거 네 거고 행동도 당연히 네 행동이야. 그렇지만 목표나 그 내적 기반 및 연쇄 관계 모든 주어진 상황은 상호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배우고 어디가 배역인 거야. 어디가 나로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캐릭터인 거야. 이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가 있냔 말이야. 네, 그래서 반야가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네가 작업한 행동들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그 행동은 내적 감정에 근거한 거고 자네의 신뢰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다. 자네 내부에서 신체 행동의 성과 병행해서 자네는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정서적 연속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적 행동의 선을 똑바로 성실하게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야가 절망적인 모습을 했대요. 어려웠나 봐요. 네 머리가 빙빙 돌고 있다는 거 난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아주 좋은 거야. 여러분들도 이거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진짜 너무 어려운데 옛날이었으면 이거 안 어려웠을 것 같다. 왜냐면 그땐 몰랐으니까. 근데 이젠 조금 아니까 어렵다. 근데 나는 내가 안다라는 사실이 좀 뿌듯하기도 했다라고 저한테 나눠주신 분 계세요. 자네 역할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자네의 자아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네와 자네 배역을 구별짓는 경계선을 긋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이 상태로 인해서 자네는 배역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점점 가까워져야죠. 이런 식으로 희곡 전체를 훑어나가면 그 내적 생활의 실제 개념이 파악될 것이다. 비록 그 생활이 태동 단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생활은 그냥 살아있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 또한 자네는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면서 그리는 인물을 위해서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은 자네가 작업을 조직적으로 또한 상세하게 발전시킴에 있어 더없이 중요하다. 자네가 내적 원천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자네는 새로운 역할을 마치 자신의 삶인 양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경지까지 도달해야 된다. 자네 배역에 있어서 자네 배역에 대하여 혈육과 같은 친밀성을 느끼도록 해라. 그래야 자네는 잠재의식의 경계에 위치한 내적 창조 상태에 자네의 감정을 쏟아부을 수 있고 희곡 및 그 중심 주제에 대한 연구를 대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완전히 됐으니까 좀 대범해지지 않겠어요? 배우를 잠재의식의 문턱으로 이끌어주고 문턱을 넘어서 심연으로 날아다 줄 수 있는 하나의 깊고 넓고 자극적인 초목표와 행동의 관통선을 찾아낸다는 일은 엄청 어려운 일인 거. 네, 그래, 너희들 이제 알았을 거야. 또한 극작가의 심중을 감지해서 그것에 또 반영하는 선율을 내부에서 찾아내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야. 다른 주제들이 자라나도록 얼마나 많은 주제들을 배워야 할 것인가. 관역을 명중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준을 하고 또 화살을 쏘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들 참 이거 하면서 우리 예술이라는 분야가 필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게 있는데요. 예술이 우리 연기 말고 뭐 있어요? 뭐 그림, 음악, 무용 뭐 이런 것들 다 예술이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조수미 음악하면 조수미. 그럼 조수미가 그냥 쉽게 했는데 조수미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역을 맞췄겠어요. 강수진의 발, 이런 거. 발레리나들, 무용수들 얼마나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날로 먹으려고 하냔 말이야. 당연히 안 되지. 얼마나 많이 조준하고 또 화살을 쏘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왜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 하지 마. 노력 안 했어. 그지? 모든 진정한 예술가가 삼아야 할 목표는 무대에 설 때 가장 넓고 깊은 의미에서의 초목표 및 행동의 관통선에 오로지 자신의 모든 창조적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초목표 및 행동의 관통선이 옳다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배우가 배역을 반복할 때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작업을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처음에는 선생님의 가르쳐준 뭐 if I 하고 사실주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틀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진실성이고 뭐고 사라지고 내 틀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만 해. 그래서 이게 그냥 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패턴 반복해서 그냥 매끄럽게 만들기만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뭐 하나 녹음해 놓고 그거 틀래? 플레이 하라고? 연기는 그런 게 아니지. 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돼야 배우의 예술은 기계적인 판박이 연기, 속임수 연기, 그리고 온갖 형태의 거칠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배우가 이것을 성취하면 무대 전역에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삶이 생길 거고 모든 미흡한 요소들이 정화된 살아있는 예술, 그러니까 미흡한 요소들이 정화됐대요. 미흡한 요소가 있어도 된다는 거야. 미흡한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 정말 재미없지 않겠어? 우리가 무슨 황정민, 뭐 최민식 이런 사람들은 미흡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인간 같지 않잖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거야. 그게 낫다는 거지. 자, 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의를 좀 더 진척시켜 보도록 하자. 수업을 시작하면서 연출 선생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는 어떤 예술가가 있다고 치자. 다시 말해서 고급 예술 형식을 통해서 대중을 고양하고 즐겁게 하고 천재 시인이 쓴 저작에 숨어있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규명해내겠다. 내 평생을 바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예술가는 보다 많은 본질적 특성을 도출해내기 위해 계산된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이미 잘 알려진 희곡과 배역을 새롭게 연기해내겠지. 그리고 이런 드높은 문화적 사명을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칠 거야.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출세나 돈을 위해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예술가도 있을 수 있지. 위대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숭고한 목적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게 틀렸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우시대도 정말 많죠. 이제부터 배우는 곧 인간이라고 하는 커다란 생활 목적을 우리는 최고의 목표 및 최고의 행동의 관통선으로 정하기로 하자. 우리끼리 배우는 우리 배우 수업 하는 친구들은 배우는 곧 인간이라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놓고 이 배우 수업을 듣자. 연기를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의 의미를 예증하기 위해 내가 실제로 겪은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순회 공연을 갔는데 이제 연습 너무 엉망이었던 거야. 막 준비도 엉망이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동료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데 극장 앞에 딱 나갔는데 여기저기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사람들이 야외용 의자나 아니면 눈 위에 앉아서 막 졸고 있기도 하고 눈이 왔다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위와 바람을 피해서 텐트 같은데 몸을 웅크리고 있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수천 명이나 되는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매표소가 열리면 티켓 살라고 기다리는 거야.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무슨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아이돌 그룹 할 때 막 이렇게 줄 서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예술이 뛰어난 나라고 연극이라든지 뭐 발레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있었던 그걸 이제 선생님이 본 거야. 그걸 보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아무리 공연이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기대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세계적인 천재가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나라면은 이 추위에서 이렇게 떨까? 하물며 이렇게 고생을 한들 원하는 티켓을 딱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극장에 어떤 좌석 하나를 그냥 얻기 위해서 대기번호표를 타는 것에 불과한데 이게 이렇게 나라면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선생님은 답을 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병이 나도 감수할 만하던가 생명이라도 걸어 봄직하다는 명분은 나한테는 없었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장이 갖는 의미는 대체 뭐지? 이걸 선생님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의식해야 된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고급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배우한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가. 대번에 나는 나의 최고 목표를 설정하고픈, 인생이 최고 목표겠죠. 설정하고픈 욕구가 용솟음 쳤지. 이 최고의 목표를 수행하면 하나의 최고의 행동의 관통선이 구축될 것이고 다른 모든 작은 목표들은 그 속에 흡수될 것 같았대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하나 딱 잡으면 다른 것들은 흡수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배우가 어떤 작은 개인적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하니까 줄 끝에 추를 달고 다른 한쪽 끝은 막대기에 달아서 돌리는 어린이 놀이와 같대. 돌리면 돌릴수록 줄은 짧아지고 추가 그리는 원은 작아져서 마침내는 완전히 감겨 추는 막대기에 부딪히게 된다. 근데 다른 아이가 돌고 있는 추의 궤도 속으로 자기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관성에 의해서 그 줄은 집어넣은 막대기에 감겨버리고 아이의 놀이는 망쳐지게 될 거지. 자, 우리 배우들도 이런 식으로 탈선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와는 동떨어진 문제에 에너지를 쏟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위험한 일이라서 우리 작업에는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 이게 우리 잘 안 되죠. 네, 7파트 넘어갑니다. 최근 수업에서 내내 우리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꽃자는 당혹감에 빠져 있었대요. 잠재의식은 영감이고 어떻게 잠재의식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지? 잠재의식이 작은 조각이나 부스러기를 모아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어째서 잠재의식이 모두 영감이라는 생각을 너는 하게 된 거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아무 명사나 한번 딱 대볼래? 그러니까 반야가 생각하다가 망치자루요 이랬어. 그러니까 왜 하필 망치야? 여기 망치도 없고 앞에 탁자도 있고 뭐 샹들리에도 있고 이런데 보이는 거 하나도 말 안 하고 왜 넌 망치야? 라고 하니까 반야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네가 망치라고 한 이유를 아무도 몰라. 오직 잠재의식만 그거를 왜 그 물건이 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겠지. 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뭘 느끼고 있니? 라고 하니까 반야가 저요? 하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더니 손목을 막 무릎에 문지르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서 막 접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지 하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 그 모습을 보시더니 토르초프 선생님이 너 지금 내 질문에 답을 준비하려고 방금 네가 했던 이 모든 작은 동작들 그거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네가 왜 그런 동작을 취했는지 그것도 잠재의식만 알 수 있을 거야. 반야의 모든 행동에는 영감이라고 볼 건 없어. 엄청 대단한 건 없어. 그렇지만 이건 다 잠재의식이었어. 그치? 너도 봤지? 우리 모두 봤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행동, 욕망, 고민, 감정, 사상, 의사소통 또는 조정에도 어느 정도 다 잠재의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평상시에 우리는 잠재의식과 매우 가깝게 살고 있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잠재의식이 다 담겨 있어요. 불행한 일은 이런 모든 잠재의식의 순간들을 배우가 용도에 맞게 적응시킬 수가 없다는 거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대에서 절실히 딱 필요로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잠재의식의 순간들은 더욱이 작다는 거. 군중 속의 고독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적다는 거. 겉만 번지르르한 몸에 밴 진부한 작품에서 그런 순간이 있는지 어디 한번 살펴봐라. 잠재의식은 없고 의식적이고 기계적인 딱딱하게 확립된 습관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반 누구누구한테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하는 연기가 습관은 아닌지. 그리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인 습관도 어느 정도는 또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잠재의식도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 말도 맞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논하고 있는 종류의 잠재의식이 아니잖아. 초점이 안 맞았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이고 인간적인 잠재의식이고 그것을 찾아야 할 곳은 감동적인 목표 또는 그 행동의 관통선이어야 된다. 그들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는 곳이야.
배우가 대단히 감동적인 목표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그 목표 수행을 위해 자신의 모든 존재를 정열적으로 쏟아넣게 되면 배우는 소위 영감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속에서는 그가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잠재적으로 막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목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도 없대요. 이렇듯이 이런 잠재의식적 기관들은 우리 생활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그들의 기능을 원활하게 풀어주는가, 활성화시키는가 하는 거겠죠. 자, 7파트 끝나고 8파트.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들 다 점검해보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거의 1년 가까이 작업을 하면서 연극적 창조적 과정을 명확하게 다 파악하게 되었을 거야. 여러분의 인식이 처음 입학할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마리아, 너 브로치 찾던 거 생각나니? 하면서 커튼 솔기에 브로치를 찾아놓고 브로치를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마리아가 막 브로치, 내 브로치, 막 브로치 막 계속 찾았죠. 막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막 했었죠. 그 브로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전혀 찾아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브로치를 찾고 있어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너 그 브로치 빨리 찾아. 내가 커튼의 솔기에 그거 아까 숨기는 거 너 봤지? 그거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너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아. 빨리 찾아 하니까 마리아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찾는데 못 찾겠는 거야. 선생님이 살짝 숨겨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찾다 보니까 사색이 되고 막 미치겠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이러면서 아까는 막 그렇지 막 이랬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찾으면서 다시 찾기 시작했었죠. 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가 건성으로 찾던 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절망에 빠진 척 연기했던 일, 그리고 그 연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일, 나 자기 너무 잘했다고, 나 지금 막 연기한 것 같다고, 막 영감을 느꼈다고 막 난리 부렸었거든요. 그거 생각나지? 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연기하고 싶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막 웃었대요. 미소가 얼굴에 번지면서 아니요 라고 했어요. 예전에 순진했던 행동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도 재미있다고 생각했대요. 너 지금 웃고 있네? 그 이유가 뭘까? 그 시절 자네는 목표를 직접 공격해서 달성하려는 막연한 연기술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네가 얻은 성과라고는 그리고 있는 인물의 감정을 엉뚱한 외형적인 그림으로 제시하려 막 보여지는 거. 이건 나는 찾고 있다. 이걸 막 제시했던 거.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자, 그러면 네가 다음에 했던 연기 중에서 주워온 아이 장면, 자신이 죽은 아이를 흔들어주고 있음을 발견하는 장면을 연기했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오열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막 너무너무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그 감정을 다 쏟아냈었죠. 그 장면에서 자네의 내적 기분을 아까 했던 그 브로치 장면의 과장된 연기와 한번 비교해봐라. 어때? 이것을 네가 느꼈다라는 것이 우리 학교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만족할 만한 건지 아닌지 어디 한번 말해볼래? 라고 생각해서 말했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생각이 잠겨요. 표정이 처음에는 심각해졌더니 우울해졌대요. 그리고는 일순간 두려운 기색이 눈빛에 스쳐갔대요. 그리고 마리아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여요. 아까는 웃었거든요. 토르초프 선생님이 너 이제는 웃지 않는구나. 사실 그 주워온 아이 장면은 자네에게 있어서는 생각만 해도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감동적이었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장면을 창조하면서 자네는 전혀 다른 경로를 밟았기 때문이야. 너는 뭘 했냐면 관객의 감정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이라고 하네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여지기 시기에 관객을 위해서 청자 들으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공격이랍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저절로 열매가 맺도록 한 거야. 너는 자연의 창조 법칙을 따른 거지. 그러나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연극적 상태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배우가 신뢰할 만한 이미지, 배우 및 관객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이미지 창조는 테크닉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창조란 기술적 속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이제 알 거야. 스킬이 아니다. 창조란 자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지와 격정을 외적으로 제시하는 거 아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창조의 유형은 뭐냐? 배역의 인물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잉태해서 탄생,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지. 자신의 배역을 생활하고 있는 동안 배우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추적해보면 선생님의 비유가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래요. 무대에서 창조되는 모든 연극적, 예술적 이미지는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독특하니까 되풀이란 있을 수 없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비슷한 태아 단계가 있어요. 창조 과정에서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게 극작가, 어머니에 해당하는 건 배역을 잉태하는 배우, 엄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잖아, 그치? 그리고 아이에 해당하는 태어나는 역할을 아이에 비유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배우가 처음으로 자기 배역을 알아보는 초기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친해지고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고 결혼하고 임신을 한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연출가는 도움을 주는 중개자일 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배우는 배역의 영향을 받아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연하게 배역의 임신 기간이 인간의 임신 기간과 비슷할 거래요. 적어도 그만큼 필요하고 그보다 훨씬 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임신 기간이 이제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보면 이만큼이나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물론 이제 연극이라는 통연기를 하는 시스템에 따른 입장일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연기 하나를 이제 하면 평생 그 연기 하거든요. 내가 햄릿을 맡았으면 우리 극단의 햄릿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명예퇴직할 때까지 내가 햄릿 하거든. 너무 늙어서 못하겠지 않은 이상 그 역할이 나의 인생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내 배우 삶을 계속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 10개월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이 과정을 잘 분석해보면 생물학적이든 상상이든 자연의 여신이 새로운 현상을 창조할 때는 유기적인 자연 법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진리만 알고 있으면, 자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새로운 원리, 새로운 기초, 새로운 예술을 생각해내려고 들지만 않으면, 제발 그런 거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길을 잘못 들어설 리 없다. 자연의 법칙은 만물을 예외 없이 묶어주는 끈이니까 그 법칙을 위배하는 자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면서 네, 끝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끝내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경계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대단락 배우 수업이라는 책 한 권을 끝냈습니다. 자, 9기부터 함께 달려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